2024년 5월 24일 충청남도 논산시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조용했던 공동체를 공포로 몰아넣은 의문의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 평생을 농사와 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북이 연못의 의지에 살며 선량하기로 소문난 노부부 박영호 씨와 이순자 씨가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의 시신은 그들이 평생 애지중지 갖고 온 집 뒤편의 거북이 연못바닥에서 발견되었다. 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는 다름 아닌 그들의 친아들이었다. 대체 아들은 왜 이토록 참혹한 일을 저질렀던 것일까?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 가족의 첫 균열부터 연못바닥이 끔찍한 진실을 드러낸 순간까지 그 모든 전말을 들려드리고자 한다. 박민준 30대 초반의 점잖고 예의 바른 외모를 한 청년. 그는 박영호 씨와 이순자 씨의 외아들이었다. 그는 넓어 보이는 단층 시멘트 집에서 부모님 그리고 온 가족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끼는 행운의 거북이 떼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날 아침에도 그는 여느 때처럼 거북이에게 먹이를 주었고 이웃들에게 공손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그 누구도 온화하고 효심 깊은 아들이라는 가면 아래 끔찍한 범죄를 숨기고 있는 악마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했다. 신선한 채소가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고 집 앞을 지나가던 이웃 김정숙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다. 민준아, 오늘은 어르신들이 거북이 밥 주는 게 안 보이네 그래? 민준은 활짝 웃으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 정숙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강원도 산속 깊은 절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한 달 정도 계시면서 마음도 편히 하시고 우리 가족 위에 불공도 드리고 오신다고요. 그는 현관 앞 처마 밑에 놓인 여행 가방을 가리키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거 보세요. 제가 아침에 짐도 다 챙겨드렸는걸요. 어머니께서 거북이들 잘 돌보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그의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러웠다. 막힘도 머뭇거림도 없었다. 그의 눈동자는 마치 부모님을 대신해 집안을 돌보는 것이 진심으로 행복하다는 듯 맑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모습 때문에 모두가 그의 말을 의심 없이 믿었다. 박영호 씨와 이순자 씨가 정말로 먼 길을 떠났다고. 그리고 박민준은 여전히 그들이 알던 착한 아들이라고. 김정숙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띈 채 지나갔다. 그래, 잘 가셨네. 노년에 좀 쉬시기도 해야지. 집에 있는 동안 몸조심하거라. 그렇게 거대한 연극에 막이 올랐다. 민준은 효자 아들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그는 거북이 떼를 돌보고 집을 청소했을 뿐만 아니라 이웃집에 과자를 돌리며 부모님께서 사다 드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모든 행동과 말 한마디는 모든 일을 속이기 위해 만들어진 연극의 소품이었다. 아무도 몰랐다. 늘 현관에 앉아 거북이에게 일일이 채소를 먹여주던 박영호 씨와 이순자 씨가 지금 강원도 산골이 아닌 민준이 서 있는 곳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차갑게 누워있다는 사실을. 행복했던 저녁의 추억이 가득했던 온 가족이 둘러앉아 거북이들이 느리게 헤엄치는 것을 보곤 했던 집 뒤편의 작은 연못은 이제 비인간적인 범죄의 유일한 목격자가 되어 있었다. 그 범죄는 완벽한 거짓말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연극이 그렇듯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했다 해도 언젠가는 첫 번째 균열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웃들이 겉모습만 볼 수 있었다면 가족은 그 어떤 거짓으로도 오래 가릴 수 없는 속을 꿰뚫어 보았다. 박영호 씨의 여동생인 박영미 씨는 직설적이고 강단 있는 여성이었다. 며칠째 오빠와 새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자 그녀의 마음은 불길처럼 타올랐다. 그날 아침 그녀는 아침밥도 거른 채 다른 군에서 차를 몰아 곧장 달려왔다.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고 가족의 육감은 틀리는 법이 없었다. 박영미 씨는 집으로 곧장 들어섰다. 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있는 민준을 보자마자 그녀는 돌려 말하지 않았다. 민준아, 네 아빠랑 엄마 어디 계시니? 왜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으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민준은 순간 움찔했다. 그는 약간 당황했지만
이내 거짓 미소를 지으며 외워둔 듯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아, 고모. 부모님 강원도 산속절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거긴 신호가 잘 안 터져서 전화가 안 됐나 봐요. 그는 고모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했다. 사소한 디테일이었지만 평생을 오빠 부부와 함께한 그녀에게는 그것이 비정상적인 신호였다. 민주는 유창하게 말했지만 그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했다. 마치 눈이 마주치면 고모의 시선이 자신의 가면을 찢어버릴까 두려워하는 듯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맞았다. 박영미 씨는 눈을 가늘게 떴다. 목소리가 한층 더 단단해졌다. 저래 한 달이나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오빠랑 새언니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그리고 이상하잖아. 평생 그렇게 멀리 가시는 분들이 아니야. 내 아빠는 무릎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는데 그 몸으로 산을 오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너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민주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빗자루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니에요, 고모. 아버지가 그냥 바람 좀 쐬고 오고 싶다고. 별일 아니에요. 이것이 그의 각본에 나타난 첫 균열이었다. 외부인을 속이는데 익숙했던 민주는 그의 부모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과 마주하고 있었다. 박영미 씨는 오빠 부부가 얼마나 신중한 사람들인지 잘 알았다. 말없이 멀리, 그것도 한 달씩이나 떠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박영호 씨가 수년간 무릎 관절염을 앓아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높은 산에 오른다는 것은 듣기만 해도 터무니없는 소리였다. 박영미 씨가 말을 끊었다. 이번에는 거의 명령에 가까웠다.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워. 지난주에 새언니가 나한테 전화해서 네가 빚 갚는데 쓰게 땅 팔아달라고 조른다고 울면서 하소연했어. 그런데 갑자기 오빠랑 새언니가 사라져. 내 말은 앞뒤가 안 맞아. 솔직히 말할게. 지금 당장 두 사람하고 통화 안 되면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민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얘졌다. 그는 다급히 다가와 고모의 팔을 잡으려 애썼다. 고모, 잠시만요. 잠깐만요. 제가 다시 전화해 볼게요. 혹시 어머니가 문자를 남기셨을지도. 박영미 씨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필요 없어. 난 지금 당장 신고할 거야. 넌 여기서 경찰 와서 조사받을 준비나 하고 있어. 그 순간 민주는 자신이 애써 만든 연극에 막이 깊게 찢어졌음을 깨달았다. 박영미 씨는 달콤한 말을 쉽게 믿어주는 김정숙 아주머니와 달랐다. 그녀는 가족이었고 그녀의 의심은 민준이 쌓아올린 완벽한 외피를 가르는 첫 번째 칼날이었다. 이제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질 것이고 부모의 자랑이었던 민준이라는 이름은 곧 새로운 신분으로 불리게 될 터였다. 용의자로 그날 오후 논산경찰서에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팀을 이끈 이는 범죄자의 심리를 읽는 데 뛰어나기로 유명한 베테랑 수사관 강태식 경정이었다. 사이렌도 요란한 행차도 없었다. 그는 조용히 팀원들과 함께 소문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한 마을 끝자락의 단층 시멘트 집으로 향했다. 민주는 침착한 태도로 그들을 맞았다. 여튼 미소와 여유로운 태도는 여전했다. 그는 모두에게 자리를 권하고 물을 따르며 마치 모범적인 집주인처럼 행동했다. 어떤 의심스러운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부모님께서는 아직 안 돌아오셨습니까? 강경정이 물었다. 그의 시선은 깨끗하게 정돈된 제단에 꽂혔다. 향 두 개는 꺼진 지 오래였다. 네, 민준이 대답했다. 부모님께서 산속절에 기도하러 가셔서 당분간 계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며칠씩 다녀오시곤 했는데 이번에는 좀 길어지네요. 아마 곧 초파일이라 그런가 봅니다. 강경정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캐묻거나 다그치지 않았다. 20년 가까이 사건을 다루면서 그는 거짓말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추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침묵이었다. 그는 마당으로 나가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 있었다. 아니, 평소보다 더 깔끔했다. 마당 바닥은 물청소를 한 지 얼마 안 된 듯했고 집 뒤편길에서는 희미한 락스 냄새가 났다.
물이 담긴 대야 안에는 걸레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혼자 지낸 지 얼마나 됐죠? 그가 안으로 돌아오며 물었다. 열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일 청소합니까? 제가 시간이 많아서요. 이참에 깨끗하게 쓸고 닦았습니다. 민주는 막힘없이 대답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흔들렸다. 일반인은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미한 떨림이었지만 강경정에게는 그것이 첫 번째 신호였다. 그는 더 묻지 않고 집 뒤편으로 향했다. 부엌 뒤 개수대를 지날 때 그는 잠시 멈칫했다. 뒤뜰 계단에서부터 연못 가장자리까지 길게 긁힌 자국이 있었다. 무거운 것을 끈 흔적 같았다. 아무리 깨끗이 닦아냈어도 시멘트 바닥에는 미묘한 색깔 차이가 남아 있었다. 그는 말없이 허리를 숙여 그 자국을 살피며 조용히 발걸음으로 거리를 재었다. 그때 민주는 여전히 현관에 서서 거북이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강경정이 허리를 숙이는 순간 그를 힐끗 쳐다보는 재빠른 시선은 거짓에 익숙한 베테랑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강경정은 민준에게 돌아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일주일 전쯤 이웃들이 집에서 땅 문제로 크게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던데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민주는 몸을 고추 세우고 거의 즉시 대답했다. 아, 별일 아니었습니다, 경정님. 아버지가 연세가 드셔서 좀 흥분하셨나 봅니다. 제가 그냥 뒤뜰 땅을 팔면 가게에 보탬이 될 거라고 제안했는데 부모님께서 반대하셔서 몇 마디 꾸짖으신 것뿐입니다. 여전히 같은 화법이었다. 침착하고 유창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강경정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너무 똑바로, 마치 나는 두려울 게 없다고 항변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두려움 없음이야말로 부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결백한 사람은 의심을 받으면 당황하고 억울하면 말을 더듬기 마련이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외워온 대본처럼 순조롭게 대답한다.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남편이 아내를 해치는 사건을 수없이 다뤄온 강경정에게 말의 유창함은 종종 마음의 균열을 덮는 플라스틱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거북이 연못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거북이 떼는 느릿느릿 헤엄치고 있었다. 몇몇 놈들은 연못의 한쪽 구석에 모여 있었다. 그곳의 물은 다른 곳보다 유독 탁해 보였다. 수면은 숨막힐 듯 고요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어떤 예감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증거도 논리도 아닌 인간이 범죄를 숨기려 하는 방식에 익숙한 자의 직감이었다. 그는 즉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부터 집 뒤의 거북이 연못은 더 이상 단순한 관상용 연못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심의 중심, 언젠가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섬뜩한 침묵의 공간이 되었다. 다음날 수사팀은 집 뒤편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강경정은 뒷문에서부터 연못까지의 길을 다시 한번 샅샅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현관에서 연못 가장자리까지의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보통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담벼락, 기둥, 처마미까지 확인했다. 빗자국은 없었다. 이상한 흔적도 침입의 증거도 없었다. 모든 것이 지나치게 깨끗했다. 강경정은 천천히 연못가로 걸어갔다. 그는 별말 없이 긴 세막대를 이용해 거북이들이 유독 몰려있는 북서쪽 구석의 물을 조심스럽게 휘저었다. 그 모습을 본 젊은 형사 하나가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수년 전 박용호 씨가 연못 만드는 것을 도왔던 최 씨 할아버지를 찾아가 물었다. 어르신, 원래 저 거북이들이 저렇게 한쪽 구석에만 모여서 헤엄치나요? 최 씨 할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렸다. 아니, 예전에는 연못 전체를 돌아다녔지. 거북이들이 순에서 먹이 주는 사람 따라다니고 그랬어. 근데요, 며칠 이상하게 저 서쪽 구석에만 뭉쳐있더라고. 희한한 건 말이야. 저기 물이 왜 그런지 계속 탁해. 어떤 날은 썩은 뻘 냄새 같은 것도 슬쩍 나고. 나는 거북이들이 밑에서 뭘 파헤치나 했지. 다른 형사가 그 내용을 수첩에 기록했다.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날 오후 한 젊은 경찰관이 민준의 요청에 따라 연못물을 갈아주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가 양동이로 물을 퍼올리자
깊은 곳에서부터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기 시작했다. 비릿한 악취와 함께 떠오른 작은 거품들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손을 멈추고 팀장에게 보고했다. 현장에서 즉시 회의가 열렸다. 아무래도 밑에서 무언가 썩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동물 사체일 수도 있죠. 다른 형사가 거들었다. 하지만 거북이들의 반응과 며칠째 계속되는 혼탁 현상은 정상적이지 않았다. 강경정은 모든 내용을 조용히 기록했다. 그는 당시에는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았지만 민준에게 추가 정보를 묻기 위해 집 안으로 다시 들어서는 순간 그의 시선은 의자에 기댄 채 창밖 연못을 바라보는 청년의 얼굴에 멈췄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얼굴은 멍했다. 하지만 양손은 깍지를 낀 채 왼손 등 위에서 엄지손가락을 쉼없이 돌리고 있었다. 그것은 극도의 심리적 긴장 상태에서만 나타나는 통제 불가능한 행동이었다. 강경정이 나지막이 물었다. 거북이 밥은 자주 줍니까?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침 저녁으로요. 부모님께서 신신당부하셨거든요. 거북이가 두 분에 낙이셨으니까요. 그럼 요 며칠 연못물이 왜 계속 탁한지 압니까?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스친 당혹감은 이내 아래로 감춰졌다. 날씨 때문이 아닐까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의 호흡 리듬은 눈에 띄게 변했다. 수사팀은 수생동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로 결정했다. 지역 농업기술센터의 전문가가 초빙되어 물 샘플을 검사했다. 간단한 검사 후 그는 짧게 말했다. 연못바닥에 큰 동물 사체가 썩고 있지 않다면 물이 이런 식으로 탁해질 리가 없습니다. 특히 특정 지점에서 거품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현상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날 밤 연못의 물을 모두 빼내라는 명령이 승인되었다. 민준은 회의 내내 침묵했다. 반대도 찬성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고 눈은 퀭했으며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두 손은 바지자락을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무언가를 숨기려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면서도 더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태도였다. 민준은 가족의 외아들이었다. 어릴 때부터 그는 박영호 씨와 이순자 씨의 유일한 자랑거리였다. 이 마을에서 박영호 씨가 아들 학교 간 이야기를 마치 영웅전 읽듯 읊었던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이순자 씨는 항상 지갑에 아들 사진을 넣고 다녔고 누가 묻기만 하면 꺼내서 자랑했다. 성적부터 담임 선생님 칭찬까지. 민준은 실제로 공부를 잘했다. 중학생 때는 도대회 대표로 뽑혔고 고등학생 때도 모범생이었다. 하지만 그 후 무슨 이유에서인지 성적은 계속 떨어졌고 대학교는 1년 만에 중퇴했다. 가족은 이 사실을 숨기려 애썼다. 아들이 사업에 재능을 보여 그쪽으로 나갔다고 둘러댔다. 중고 휴대폰 판매로 시작해 카페를 열고 나중에는 주식 투자를 한다며 돈을 끌어모았다. 모두 인터넷에서 돈 잘 번다고 소문난 사업 모델들이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실패와 실패뿐이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그가 단 한 번도 자신의 실패를 인정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사업이 망할 때마다 그는 핑계를 댔다. 사기를 당했다. 운이 없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았다. 그는 결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항상 변명거리를 찾아 부모에게 투자금을 다시 요구했다. 박영호 씨와 이순자 씨는 아들을 사랑했다. 맹목적인 사랑은 아니었지만 조용한 사랑이었다. 아들이 남들에게 무시당할까봐, 친구들은 성공하는데 자신은 빈손이라는 열등감을 가질까봐 두려워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점차 민준이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가 되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가난하다고 놀린다며 우는 아들 때문에 낡은 트럭을 팔았다. 다음에는 아들이 사업 자금으로 쓴다기에 논밭의 일부를 눈물을 머금고 팔았다. 그리고 그런 일은 몇 번이고 반복되었다. 세 번째로 민준이 온라인 도박 빚을 졌을 때 이순자 씨는 통곡했고 박영호 씨는 불같이 화를 내며 욕을 퍼부었지만 결국 돈을 내주었다. 반복적으로 이용당한 사랑은 더 이상 희생이 아니었다. 그것은 방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아침 강력한 양수기가 설치되었다.
경찰관들은 주민들이 너무 가까이 몰려들지 못하도록 연못 주위에 천막을 쳤다. 일부는 물을 빼는 동안 거북이들이 놀라지 않도록 임시 연못으로 조심스럽게 옮기기까지 했다. 민주는 마당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준비 과정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다. 그는 말을 하지도 반대하지도 뚜렷한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잠을 못 자 창백해진 얼굴, 퀭한 눈,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은 풀릴 줄 모르고 서로를 꽉 움켜쥐고 있었다.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자 연못 바닥의 진흙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처음에는 돌멩이, 썩은 나뭇가지, 자갈 몇 개가 보였다. 그리고 이내 거품이 줄지어 피어오르며 모두가 숨을 참아야 할 만큼 지독한 악취가 피어올랐다. 그리고 마침내 거북이 떼가 모여있던 북서쪽 구석에서 진흙층 위로 물체 하나가 떠올랐다. 색이 검게 변한 낡은 고무신이었다. 이순자 씨가 집에서 즐겨 신던 투박한 모양의 신발이었다. 한 경찰관이 긴 집게로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올려 대야에 담았다. 팀원 모두가 순간 정지했다. 첫 번째 신호는 연못 바닥에 인간의 생활 흔적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리고 누군가 신발을 그곳에 숨겨둘 만한 합당한 이유는 없었다. 정오 무렵 물이 완전히 빠지고 진흙이 계속해서 걷히자 가장 끔찍한 것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 경찰관이 갈퀴로 연못 구석에 진흙을 긁어내다 단단한 것에 부딪혔다. 처음에는 돌인 줄 알았지만 조심스럽게 파내자 나일론 그물망의 일부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어서 그물을 묶고 있는 커다란 돌덩이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물이 헤쳐지는 순간 숨이 막힐 듯한 악취가 터져 나왔다. 두구의 시신이 낚시 그물에 단단히 감겨 머리와 발치에 커다란 돌이 매달려 있었다. 시신이 입고 있는 옷은 그대로였다. 이순자 씨가 즐겨 입던 몸빼 바지와 목 부분이 낡고 색이 바랜 박용호 씨의 낡은 티셔츠. 시신은 심하게 부패했지만 머리 모양, 치아, 체형 등 특징적인 부분들은 유족이 제공한 정보와 모두 일치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 순간 아무도 민준의 얼굴을 쳐다볼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다.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것을. 더 이상 누구도 그것을 진흙 아래 묻어둘 수 없었다. 민주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텅 빈 눈으로 연못을 바라보았다. 현장을 가리기 위해 천막이 쳐지고 부모님의 시신이 부검을 위해 차에 실리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몸을 떨기 시작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그 순간 모든 위장, 모든 연극, 모든 계산이 산산조각 났기 때문이었다. 그는 차마 그쪽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지만 그의 귀에는 바깥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거북이들이 한 곳에만 모여있던 게 저것 때문이었구먼. 세상에 어르신들이 저놈을 얼마나 아꼈는데 어떻게 저런 짓을. 어쩌면 그를 가장 괴롭힌 것은 체포의 순간도 주변 사람들의 증오, 어린 시선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의 부모가 피부티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느리고 말 못하는 거북이들이 사람들을 진실로 이끌었다는 사실이었다. 그 진실은 누구의 설명도 자백도 필요 없었다. 그것은 진흙 속에, 물 속에, 연못바닥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가 마치 땅조차 이런 범죄를 감당할 수 없다는 듯 가장 정확한 때에 솟아올랐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더 이상 절에 기도하러 갔다는 말을 믿는 사람은 없었다. 아무도 민준을 효자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용의자가 아니었다. 그는 온 마을이 영원히 잊지 못할 비극의 중심이 되었다. 논산경찰서. 신문은 늦은 오후에 시작되었다. 민준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조사실에 들어왔다. 저항도 회피도 없었다. 그는 의자에 앉았다. 시선은 누구에게도 향하지 않았고 등은 등바디에 기대지 않았다. 두 손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지만 마치 스스로를 으스러뜨릴 듯 꽉 쥐고 있었다. 처음에는 침묵했다. 연못 바닥에서 나온 두구의 시신에 대해 묻자 그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입은 굳게 닫혀 있었다. 모든 질문이 허공 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다. 감정도
반응도 없었다. 수사관이 현장에서 수습한 증거물인 낡은 고무신과 박용호 씨의 목 늘어난 티셔츠 사진을 그의 앞에 놓았을 때 비로소 그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통곡이 아니라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내면의 혼란이었다. 왜 그랬나? 수사관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자신을 낳아준 사람들에게 왜 그런 짓을 했나? 이 질문은 추가 증거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을지 모를 단 하나의 흔들릴 수 있는 부분, 바로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공격하기 위함이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목구멍은 며칠 동안 숨도 쉬지 않은 사람처럼 바싹 말라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도망칠 곳이 없어진 그 순간 그가 입을 열었다. 부탁했어요. 무릎 꿇고. 아버지, 어머니께 그 땅을 팔아달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안 들어주셨어요. 부모님이 절 막다른 길로 몰았어요. 처음에는 속삭임 같던 목소리는 말을 이어갈수록 억눌렸던 모든 것을 토해내듯 커졌다. 전 갈 곳이 없었어요. 빚쟁이들이 목을 조여왔어요. 그놈들이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전 정말 돈이 조금만 필요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저를 집안의 짐짝이라고 욕했어요. 부자 관계까지 끊겠다고 하셨어요. 부모님은 절 한 번도 이해해 준 적이 없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기록하던 형사조차 허공에서 손을 멈춘 채 굳어 있었다. 민준이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그날 밤 다시 한번 이야기하려고 집에 갔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여전히 완고하셨어요.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까지 하셨어요.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감옥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전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그는 말을 더듬었고 목소리는 끊어졌다. 아버지가 저를 밀치셨어요. 너무 놀라서 옆에 있던 강목을 집어들었어요. 그냥 위협만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어머니가 그걸 보고 비명을 지르며 달려오셨어요. 그리고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거기까지 말한 그는 책상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더 이상 이유도 변명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이기심과 비겁함에 의해 벼랑 끝으로 내몰린 한 인간의 끊어질 듯한 숨소리만 남았다. 진술 내내 그는 단 한 번도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부모님의 시신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묻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무서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전 막다른 길에 몰렸어요 라는 말만 반복했다. 이 문장들은 언뜻 들으면 극한 상황에 몰린 사람의 자백처럼 들린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뉘우침의 말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의 너무 늦어버린 구조 요청이었다. 민준의 생각 속에서 잘못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서 시작되었다. 자신을 올바른 방식으로 사랑해주지 않은 부모, 기회를 주지 않은 사회, 자신을 무시한 친구들, 목을 조여오는 빚,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드러나고 부정할 수 없는 증거 앞에 서게 되어서야 그는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것은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공기는 숨막히게 덥고 습했다. 달빛도 바람도 없었다. 마을 한가운데 숨어있는 작은 집안에서 비극이 조용히 잉태되고 있음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민준이 집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주머니 속에는 빚쟁이가 보낸 마지막 문자가 들어있었다. 내일 아침까지 돈 없으면 넌 각오해라. 그는 하루 종일 이곳저곳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모든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심지어 오토바이까지 팔려고 내놓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집 문 앞에 섰을 때 그는 여전히 생각했다. 이번에도 엄마가 도와주시겠지. 좋게 말씀드리면 문이 열렸다. 집 안에는 박용호 씨가 식탁에 앉아 있었다.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고 그의 시선은 가계부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순자 씨는 평상에 누워 손부채질을 하며 막 잠이 들려는 참이었다. 민주는 인사도 없이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곧바로 말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해요. 내일 아침까지. 박용호 씨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또냐? 민주는 대답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아버지. 약속할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박용호 씨는 펜을 내려놓고 깍지를 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마지막은 없어. 이순자 씨가 평상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박용호 씨가 손을 들어 막았다. 내가 말했지. 뒷뜰 땅은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땅이야. 안 판다. 네가 지금껏 재산을 얼마나 축냈는데 이제 집안 전체를 시궁창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거냐.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아버지는 절 사랑하지 않으시는군요. 박용호 씨가 식탁을 내리쳤다. 사랑하니까 막는 거다. 이 애비는 제 힘으로 설 줄 모르는 자식을 더는 키울 수 없어. 내 놈 도박빚 갚아주려고 땅 파느니 차라리 내가 죽고 말겠다. 그 말은 민준의 몸에 얼음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방 안의 공기는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무거워졌다. 그는 벌떡 일어나 이순자 씨에게 향했다. 엄마, 아버지 좀 설득해 주세요. 제발요. 엄마! 이순자 씨는 더듬거렸다. 아들아, 엄마는 내 아빠 마음도 알지만 소리 지르지 마라. 민주는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빌게요, 아버지, 어머니. 저 정말 죽어요. 그놈들이 저 가만 안 둬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박용호 씨는 고개를 돌렸다. 그는 일어서며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더는 안 도와준다. 이 애비는 너한테 질릴 대로 질렸다. 어디든 가버려. 이제부터 너 같은 자식은 없다고 생각할 테니. 그 순간 민주는 돌처럼 굳었다. 평생을 그는 부모라는 보호막 안에서 살았다. 실패할 때마다 누군가 도와주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정한 절망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빚쟁이의 협박, 조롱하는 웃음소리, 인터넷에 신상이 털릴 모습만이 가득했다. 그리고 눈앞에는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아닌 자신의 유일한 생존기를 막는 마지막 벽인 아버지가 서 있었다. 그는 부엌 구석에 세워져 있던 강목을 보았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아무도 막지 않았다. 그 찰나 그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궁지에 몰린 짐승이었다. 그는 강목을 움켜쥐고 빠르게 박용호 씨의 등 뒤로 다가가 온 힘을 다해 내리쳤다. 아버지의 몸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이순자 씨가 경악하며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그는 돌아섰다. 손에는 여전히 강목을 쥔 채 본능적으로 어머니에게 달려들었다. 그 이후의 모든 것은 그의 기억 속에서 흐릿했다. 바닥에 고인 피, 희미해지는 숨소리, 그리고 연못바닥에서 거북이들이 가볍게 물을 치는 소리. 약 30분 후 피로 흥건한 집 한가운데 서서 온몸을 떨고 있을 때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숨겨야 한다. 청소해야 한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야 한다. 그는 부모님의 시신을 집 뒤편으로 끌고 가 낡은 낚시 그물로 묶고 돌덩이를 더 집어넣은 뒤 조심스럽게 연못으로 밀어 넣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솔로 타일 바닥에 핏자국을 문질러 닦고 옷을 갈아입고 걸레를 빨고 빛 독촉장이든 수첩을 불태웠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나 거북이에게 먹이를 주고 김정숙 아주머니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거대한 연극에 막이 올랐다. 하지만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웠다 해도 그는 예상하지 못했다. 연못 속의 거북이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동물들이 유일하게 침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민준에 대한 재판은 6월 중순의 어느 맑은 아침에 열렸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이웃 동네 사람들까지 이 끔찍한 사건의 결말을 직접 보기 위해 찾아왔다. 민준은 법정으로 끌려 들어왔다. 두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시종일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뺨은 해숙했으며 피부는 창백했다. 한때 박용호 씨와 이순자 씨의 자랑이었던 그는 이제 피고인석의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 있었다. 법원 직원이 공소 사실을 낭독할 때 법정 안에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낭낭하게 익히는 목소리였지만 모든 단어, 모든 문장이 가족의 연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다. 범행 과정, 증거물, 부검 결과
모두가 일관되게 맞아떨어졌다. 민주는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지만 선처를 구하지도 않았다. 그는 마치 자신의 운명을 이미 사회의 심판에 맡긴 사람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박영호 씨의 동생 박영미 씨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재판 내내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얼굴은 돌처럼 차가웠지만 두 손은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다. 증인으로 불려 나갔을 때 그녀는 단 한 문장을 말했다. 돈 때문에 피부치가 피부치를 죽일 수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도 고통도 아닌 텅 빈 공허와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마치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을 보는 듯했다. 선고의 시간. 법정은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다. 재판부는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을 낳고 길러준 직계 존속을 대상으로 한 극히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행위이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치밀한 거짓말을 꾸며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형법 제250조 제2항 존속살해죄에 의거 피고인에게 내릴 수 있는 형벌은 단 하나뿐이다. 사형.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박수 소리도 욕설도 없었다. 오직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뒤에 진동처럼 길고 싸늘한 침묵만이 흘렀다. 민준조차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른 피고인들처럼 통곡하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마치 산보다 더 무거운 무언가를 내려놓는 듯 가벼운 한숨을 내쉬었을 뿐이다. 재판 후 박영호 씨와 이순자 씨가 살던 넓은 시멘트 집은 폐가로 버려졌다. 아무도 그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았다. 거북이 연못은 위생상의 이유, 그리고 두 명의 불쌍한 사람이 묻혔던 장소를 지나다니고 싶어하는 주민이 아무도 없었기에 행정명령으로 메워졌다. 어떤 이들은 저녁마다 바람이 불면 그 메워진 땅 밑에서 여전히 물결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온다고 말했다. 어떤 이들은 믿지 않았지만 감히 부정하지도 못했다. 그 연못은 희생자가 부모이고 가해자가 자식이었던 끔찍한 범죄의 증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곳을 운명의 거북이 연못이라 불렀다. 더 이상 아무도 거북이를 키우지 않았고 예전처럼 박신의 아들 참 착하고 예의 바르고 공부도 잘해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 작은 마을에는 오직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교훈만이 남았다. 잘못된 사랑은 사람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악마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 어떤 자식은 주면 줄수록 인간성을 잃어간다는 것. 그리고 어떤 판결은 법원의 선고를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것. 온 마을 사람들은 이미 거북이 연못이 마지막 숨의 거품을 터뜨렸던 그날 밤부터 마음속으로 그를 심판했기 때문이다.